저 과부가 공짜로 죽을 퍼준다며?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 제정신이 아니구먼. 빚 50냥에 쫓기는 과부가 마지막 남은 쌀마저 길 가는 사람들에게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킨 건 주막 처마 밑에서 주워온 9살 떠돌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짜 죽 한 그릇이 빚 50냥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작은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터 모퉁이 큰 길이 꺾이는 자리에 허름하게 자리 잡은 주막이었지요. 기둥은 비바람에 기울어 있었고 지붕 한쪽은 짚이 빠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부뚜막에 솥 하나, 밥상 4개, 막걸리 항아리 2개는 갖추고 있었으니 주막꼴은 되었지요. 이 주막의 주인은 31살 과부 복녀였습니다. 복녀는 텅 빈 주막 한가운데 혼자 앉아 빈 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오늘도 손님은 없겠지. 손님은 없고 부뚜막 솥은 차갑고 방 구석 쌀 2가마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 겨우 2달. 49제 때 입었던 소복은 벗었지만 복녀의 얼굴에는 아직 상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야윈 볼, 거친 손, 빛 바랜 무명 치마 저고리. 고생의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지만 복녀의 눈빛만은 죽어 있지 않았지요. 울고 싶어도 손부터 움직이는 성미였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형편이 나았습니다. 남편이 솥 앞에 서면 복녀가 상을 내고 장날이면 장돌뱅이들이 국밥에 막걸리 1사발씩 시켜 먹곤 했지요. 여보, 오늘 장돌뱅이 4시 예약이요. 쌀 좀 넉넉히 불려놓으시오. 알겠어요. 차는 뭘로 할까요? 김치에 시래기국이면 되지. 우리 집은 국물이 장사 아니오. 남편은 그렇게 웃곤 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었어도 끼니 걱정은 없었지요. 솥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고 마당에 빨래가 펄럭이고 저녁이면 부부가 마주 앉아 하루 셈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편이 죽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 집 알지? 주모 남편이 죽었다며. 과부가 혼자 주막을 한다고? 무슨 남정네들이 과부 집을 드나든단 말이야. 보기 안 좋지. 즉, 장사를 접든가 시집을 가든가 해야지.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복녀의 귀에까지 들려올 만큼 거리낌 없는 수군거림이었지요. 복녀의 잘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을 뿐인데 세상은 과부라는 이유 하나로 주막 문을 닫으라 했습니다. 단골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간혹 들르던 손님도 복녀의 헬쑥한 얼굴을 보곤 슬그머니 돌아서곤 했지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명이 주막 앞에 멈춰 섰지요.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셔서 국밥 한 그릇 드시지요. 주인장이 누구요? 제가 주인입니다. 아니, 주모 혼자요? 남정네가 없소. 예, 혼자 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돌아섰지요. 과부 집에서 밥 먹었다간 재수 옴붙겠구먼. 복녀는 노인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었지만 참았지요. 대꾸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해 질 무렵 술에 취한 사내 둘이 비틀거리며 주막으로 들어왔지요. 야, 여기 술 있나?
예, 막걸리 있습니다. 안주도 내어드리지요. 복녀가 막걸리를 내놓자 사내 하나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소문난 과부 주막이야? 과부 주막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주막입니다. 기가 새네. 혼자 사는 게 적적하지 않소. 우리가 말동무라도 해줄까? 복녀가 눈을 똑바로 들어 사내를 쏘아보았습니다. 손님 술 드시러 오셨으면 드시고 아니면 나가 주십시오. 사내들은 킥킥대다가 막걸리만 마시고 술값도 안 내고 가버렸지요. 복녀는 빈 사발을 치우며 이를 악물었지요. 복녀의 하루는 그랬습니다. 빈 주막을 닫고 오지 않을 손님을 기다리고 간혹 오는 손님에게 모욕을 당하고 해가 지면 혼자 죽 한 그릇 쏘어 먹고 자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복녀가 찬 부뚜막에 불을 지피려는데 뒷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났지요. 나가보니 이웃 반찬 가게 할멈이었습니다. 복녀야. 아이고, 할머니. 놀랐잖아요. 밥은 먹었니? 예,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물만 마셨지요. 할멈이 복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 눈이 삐었다. 자, 이거라도 먹어. 담장 너머로 내민 것은 된장찌개 한 뚝배기와 보리밥 한 덩이였습니다. 복녀는 손사래를 쳤지요. 할머니도 형편이 넉넉한 것 아니잖아요. 넉넉하면 뚝배기가 아니라 쌀밥을 줬지. 이것도 못 받게 할 거야? 할멈이 눈을 부라리자 복녀는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뚝배기가 손끝에 닿자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긴. 내 솜씨로 장사만 되면 그때 한 상 차려주렴. 할멈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복녀는 혼자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지요. 장사만 되면. 참 아득한 말이었습니다. 복녀가 뚝배기를 씻는데 문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반년 전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눈빛만은 맑았지요. 복녀야. 예, 어머니.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50년을 살며 깨달은 것이 딱 하나 있다. 복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으니까요. 쌀 한 톨도 나누면 씨앗이 되고 움켜쥐면 썩는 법이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가슴에 닿지는 않았지요. 내일 약값을 어디서 마련하나 그 걱정이 먼저였으니까요. 어머니, 그런 걱정은 놓으시고 어서 나으세요. 복녀야. 시어머니가 복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여. 마음이 곱고 손이 부지런하고 사람한테 나쁜 마음을 품을 줄 모르는 아이지. 하지만 너무 꽉 쥐고 살아. 좀 놓아봐. 손을 펴면 더 큰 것이 올 거야. 예, 어머니. 복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쓸쓸히 웃었지요. 마치 며느리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리라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처럼요. 그로부터 보름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너 달 뒤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지요. 복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허름한 주막 하나, 쌀 2가마,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빚 50냐. 이 빚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혔지요. 남편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50냥이라니요. 쌀 50가마 값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빚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복녀는 알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 빚이 어디서 온 것인지 복녀가 알게 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복녀는 빈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누면 씨앗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나눌 것이 없으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빈 주막에 바람 소리만 쓸쓸히 드나들었지요. 복녀는 행주를 집어 들고 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빈 솥이라도 닦아야지요. 솥을 닦다 보면 걱정이 좀 잠잠해질 테니까요. 밖은 어두워지고 장터의 소리도 하나둘 잦아들었습니다. 복녀는 혼자 솥을 닦고 밥상을 닦고 마당을 쓸었지요. 내일은 손님이 올까요? 모레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복녀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지요.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복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아직 몰랐지요. 이 주막에 머지않아 찾아올 다음 손님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고작 9살. 뼈가 드러날 만큼 마르고 때에 절어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이였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꺼낸 한마디가 복녀의 인생 전부를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복녀가 아침부터 솥에 죽을 쓰고 있었지요. 쌀을 아끼려면 죽이 최선이었습니다. 물을 넉넉히 잡고 쌀 한 줌 풀면 이틀은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주막 앞에 가마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복녀가 고개를 내밀어 보니 비단도포에 금칠 부채를 든 사내가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지요. 살이 오른 체구에 가는 눈, 입꼬리가 비틀어진 얼굴이었습니다.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주사였지요. 마주사는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장사인 사람이었지요. 고을에 가게며 주막이며 바치며 빚을 못 갚으면 하나씩 제 것으로 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주사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지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빚질 일이 생길까 봐서였습니다. 그런 마주사가 복녀의 주막 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주모, 집에 있소. 마주사의 목소리는 점잖았습니다. 하지만 그 점잖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복녀는 아직 몰랐지요. 예, 마주사 나리. 어인일로 이 허름한 데까지 오셨습니까? 허허, 조문이 늦었구먼. 자네 남편 소식 듣고 참 안 됐다 했네. 마주사는 부채를 접으며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녀가 자리를 내어드리자 마주사는 한참 주막을 둘러보았지요. 기울어진 기둥, 빠진 집, 빈 밥상.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주사의 눈은 주막 안이 아니라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 길이 꺾이는 자리, 장터로 이어지는 길목. 그 가는 눈이 주막이 아니라 주막이 앉은 자리를 훑고 있었지요. 형편이 말이 아니구먼. 부끄럽습니다. 복녀,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왔네. 마주사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밥상 위에 펼쳤습니다. 누런 종이 위에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아래쪽에는 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복녀의 남편 도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차용증이네. 자네 남편이 내게 진 빚이지. 복녀는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빚 50냥 상환 기한. 석 달 50냥이라뇨? 남편이 나리께 빚을 졌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모를 리가 없지요. 마 주사가 부채를 탁 펼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그야 남편이 안 알려줬겠지. 남자들이란 안살림한테 빚 얘기를 잘 안 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복녀, 이건 분명 자네 남편의 도장이 아닌가. 글씨는 내가 썼어도 도장은 자네 남편이 직접 찍은 거야. 부정할 수 없네. 복녀는 도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남편의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50냥이나 빌릴 이유가 없었지요. 남편은 술도 노름도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복녀에게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마 주사가 부채를 접으며 일어섰습니다. 석 달이야. 석 달 안에 50냥을 갚으시오. 못 갚겠으면. 마 주사가 주막을 한 번 둘러보았지요. 이 주막으로 대신하겠네. 마 주사 나리, 기한을 좀 더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석 달이면 넉넉하지. 내가 인심이 후한 편이라 석 달이나 주는 거야. 보통은 보름이면 끝장을 내거든. 마 주사는 그 말을 남기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장터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복녀는 주막 앞에 서서 바라보았지요. 50냥 쌀 50가마 값이었습니다. 복녀가 하루에 국밥 10그릇을 판다 해도 석 달 안에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지요. 복녀는 차용증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남편의 도장은 분명했지만 글씨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지요. 마 주사가 글씨는 자기가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빚이 정말 남편이 진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도장이 찍혀 있는 한 복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지요. 마 주사가 다녀간 지 사흘 뒤, 이번에는 시동생 만수가 찾아왔습니다. 만수는 남편의 친동생이었지요. 형보다 키가 작고 눈이 작고 인상이 비뚤어진 사내였습니다. 형 살아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형이 죽으니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형수님, 잘 지내고 계시오? 도련님, 어인일이시오? 만수는 주막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요, 형수님. 파리가 날리지 않소. 손님은 있기나 한 거요. 요즘 좀 뜸합니다. 좀 뜸한 게 아니라 아주 죽었구먼. 형수님, 내가 직접 말하기 좀 그렇지만 과부가 혼자 주막을 하면 세간에 좋은 소리 안 나오. 복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간의 소리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내가 뻔히 보였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도련님? 형수님, 이 주막 명의를 내 앞으로 넘기시오. 내가 운영해서 형님 빚도 갚아드리리다. 복녀는 가만히 만수를 보았습니다. 이 주막은 남편이 저한테 남긴 겁니다. 형수님이 혼자 50냥을 어떻게 갚겠소? 나한테 맡기면 빚도 갚고 형수님 먹여 살리겠다 하지 않소. 먹여 살려주신다는 말씀은 고맙지만 이 주막은 넘길 수 없습니다. 만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형수님 고집 피우면 나중에 후회하오. 마 주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오? 석 달 뒤에 이 주막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으면 그때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리다. 그래도 안 됩니다. 만수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복녀는 만수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형이 죽으니 형수 재산이 탐나서 달려온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만수의 말이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혼자서 50냥을 어떻게 갚겠느냐는 그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하늘마저 복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비가 사흘 밤낮을 쏟아부었습니다. 기울어진 기둥 사이로 빗물이 들이쳤고 빠진 집 틈으로 비가 새어 방 안이 질퍽해졌지요. 복녀가 사력을 다해 빗물을 퍼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방 구석에 쌓아두었던 쌀 2가마 가운데 한 가마가 물을 먹어 쩐내가 나고 있었지요. 복녀는 물 먹은 쌀을 퍼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반은 건져냈지만 반은 이미 못 쓰게 되었지요. 전 재산의 4분의 1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빚 50냥의 석 달 기한, 시동생의 위협, 끊어진 손님, 그리고 장마에 물 먹은 쌀. 복녀는 젖은 쌀을 마당에 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잠깐 햇빛이 비쳤다 사라졌지요. 마치 희망이 잠깐 비쳤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겠구나. 복녀는 혼잣말을 하며 젖은 행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요. 복녀가 문을 닫으려는데 주막 처마 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고양이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고양이가 아니었지요. 아이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아이였습니다. 때에 저러 얼굴이 까맣고 머리는 엉켜 붙어 있었지요. 두 눈만 유난히 크고 맑았습니다. 아이는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복녀를 올려다보았지요. 복녀는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요. 자기보다 더 막막한 눈을 가진 존재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너 어디서 왔니?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요. 배가 고파요. 복녀는 한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물 먹고 남은 쌀이 고작이었지요. 자기도 내일 먹을 것이 걱정인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문을 닫을 수가 없었지요. 들어와. 죽이라도 쑤어줄게. 복녀는 솥에 불을 떼고 아껴두었던 쌀 한 줌을 풀어 죽을 끓였습니다. 아이는 뜨거운 죽을 후후 불며 개눈 감추듯 먹었지요. 한 그릇, 두 그릇. 천천히 먹어. 체한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새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복녀는 아이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지요. 때를 닦으니 눈이 더 커 보였습니다. 총명한 눈이었지요. 이름이 뭐니? 돌이요. 돌이라. 부모님은?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꾹 다물었지요. 없어요. 복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아이에게 남편의 방을 내주고 자기는 부뚜막 앞에서 잤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이지? 모레는 이 아이까지 먹이면 쌀이 더 빨리 떨어질 텐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밥 먹는 소리가 이 주막에 울렸으니까요. 도리는 그 뒤로도 주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녀가 내보낸 것도 아니고 머물라 한 것도 아닌데 아이는 자연스럽게 주막의 한 식구가 되어갔지요. 아침이면 마당을 쓸었고 낮이면 장터를 기웃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이면 복녀가 차려주는 묽은 죽을 먹고 조용히 잠들었지요. 복녀가 놀란 것은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도리는 주막 안팎을 끊임없이 관찰했지요.
솥 크기, 쌀 양, 장터에서 오가는 사람 수, 앞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9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야, 밖에서 뭘 그렇게 보고 있었니? 사람이요. 사람. 앞길로 하루에 몇 명이나 지나가나 세어봤어요. 복녀는 웃었지요. 그런 걸 세어서 뭐 하게? 몰라요. 그냥요. 도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뭔가 계산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이튿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리가 장터에서 돌아오더니 복녀에게 물었지요. 아주머니, 장터에서 제일 손님이 많은 집이 어딘지 아세요? 글쎄, 떡집이나 국수집 아니겠니? 아니에요. 엿장수요. 엿장수. 엿장수가 길 한복판에서 엿을 자르며 소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구경하다가 하나 사고, 둘 사고. 가게 안에 앉아서 기다리는 집은 손님이 안 오는데 길가에 나와서 소리치는 엿장수는 줄이 서요. 복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장터 장사를 분석하고 있었지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녀가 남은 쌀을 세고 있었지요. 한 가마 반. 죽으로 끓이면 한 달 반.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가 복녀 옆에 와서 앉더니 느닷없이 말했지요. 아주머니, 쌀을 공짜로 나눠주세요. 복녀는 쌀을 세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쌀을 공짜로 나눠주세요. 복녀는 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진지했지요. 도리야, 말도 안 돼. 우리도 굶는 판인데 쌀을 나눠주다니. 다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주막 앞 큰 길가에 솥 하나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뜨끈한 죽 한 그릇씩만 주세요. 그게 다 뭔 소리야. 아주머니, 이 주막이 왜 손님이 안 오는지 아세요? 과부 집이라서 그렇지.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주막이 있는 줄 몰라요. 큰 길에서 꺾어 들어와야 하잖아요. 지나가면서 안 보여요. 복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지요. 주막은 큰 길이 꺾이는 자리에 있었지만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길가에 솥을 걸면 사람들이 보여요. 공짜 죽이라고 하면 한 번은 먹어보러 와요. 한 번 온 사람은 이 자리에 주막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다음에 국밥이 먹고 싶으면 다시 와요. 그런다고 국밥을 사겠어. 공짜 죽이 있는데 죽은 죽이고 국밥은 국밥이에요. 공짜 죽 한 그릇 먹고 나서 더 배고프면 국밥을 사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한 번 맛보면 더 먹고 싶어지거든요. 복녀는 고개를 저었지요. 도리야, 내 마음은 고맙다만 안 돼. 죽 한 그릇에 쌀 한 줌이야. 10그릇이면 10줌이고 그러면 쌀이 금방 떨어져. 그때는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아주머니, 죽 한 그릇에 쌀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 줌이면 되지. 한 줌이 몇 푼이에요? 한 푼도 안 돼. 도리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한 줌이면 한 푼 안 되지요. 10줌이면 10푼도 안 돼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서너 명이 국밥을 시키면요. 국밥 한 그릇이 3푼이니까 서너 명이면 12푼이에요. 쌀 10줌 쓰고 12푼 벌면 남는 장사잖아요. 복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9살 입에서 나올 셈이 아니었지요. 내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도리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지요.
아버지가 장사하는 분이셨어요. 복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물기가 비친 것을 보았으니까요. 다음 날 복녀는 장터 우물가에서 이웃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리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라는 뜻이었지요.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야.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이 공짜로 쌀을 퍼준다고? 저 과부 끝내 정신이 나갔구먼. 떠돌이 아이 말을 듣고 장사를 한다. 웃기지도 않아. 그 쌀마저 없어지면 그때는 진짜 끝장이지. 이웃 할멈마저 고개를 저었지요. 복녀야, 나도 내 편이고 싶지만 이건 좀 아니다. 어디서 주워온 아이 말을 듣고 마지막 쌀을 퍼주면 어쩌자는 거야. 할머니, 그냥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지. 그 쌀이 내 전부잖아.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멈의 말이 맞았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석 달을 기다린다고 해서 50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쌀 가마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도리가 다가왔지요. 아주머니, 왜 무서우신 거예요? 복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요. 무섭지. 이것마저 없어지면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저도 무서웠어요. 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잘 돼도 없었어요. 복녀는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밥 한 덩이를 줬어요.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해줬어요. 그 하루가 다음 하루를 만들었고요. 도리가 복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주머니도 저한테 죽을 끓여줬잖아요. 아주머니도 굶고 있었으면서. 그게 공짜 죽이에요. 아주머니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복녀가 입을 열었지요. 도리야. 예.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차피 이대로 가면 석 달 뒤에 이 주막은 남의 것이 돼. 아껴봐야 한 달 반이야. 아끼다 망하나 퍼주다 망하나 매한가지라면. 복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쌀 가마 앞에 섰지요. 해보자. 내 말대로 해보자.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진짜다. 내일 새벽부터 솥을 걸자. 큰 길가에 공짜 죽이라고 크게 써붙이고. 복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지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환하게 웃었지요. 복녀가 이 아이의 웃는 얼굴을 처음 본 순간이었지요. 아주머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는 나중에 해도 되지. 지금은 솥부터 닦자. 그날 밤 복녀와 도리는 솥을 닦고 나무를 패고 큰 길가에 놓을 널빤지까지 구해왔습니다. 복녀는 먹물로 널빤지에 크게 썼지요. 뜨끈한 죽 한 그릇, 공짜. 도리가 글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글씨가 좋아요. 이런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아니에요. 죽도 잘 끓이잖아요.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아주머니 죽이 진짜 맛있어요. 복녀는 피식 웃었지요. 굴다가 먹으면 뭐든 맛있는 법이지만 그래도 아이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솥에 불이 붙는 순간 쌀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되돌릴 수 없었지요. 복녀는 널빤지를 세워놓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거겠지. 도리가 대답했지요. 안 되면 저랑 같이 굶어요. 저도 각오했어요. 복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막막한 밤인데 9살짜리 아이와 함께라서인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복녀와 도리는 일어났습니다. 솥을 큰 길가로 옮기고 나무에 불을 떼고 쌀을 풀어 죽을 끓였지요. 널빤지에 쓴 뜨끈한 죽 한 그릇, 공짜 글씨가 아침 햇살에 번들거렸습니다. 복녀의 손이 떨렸지요. 이 쌀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리야, 사람들이 올까? 올 거예요.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첫째 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널빤지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지요. 공짜라니 뭔 수작이야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해 질 무렵까지 복녀는 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렸지요. 죽은 식어 껍질이 앉았고 파리만 날았습니다. 복녀가 식은 죽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아무도 안 오네. 내일은 올 거예요. 안 오면 어쩌지? 도리가 대답 대신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지요. 식은 죽은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복녀는 자기 그릇에서 반을 덜어 도리에게 주었지요. 어머니는 왜 반만 드세요?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지요. 하지만 아이한테 더 먹여야 했습니다. 복녀는 빈속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둘째 날 거지 셋이 왔습니다. 공짜라며? 진짜 공짜야? 예, 진짜 공짜입니다. 한 그릇씩 드세요. 거지들은 의심하면서도 죽을 받아 먹었지요. 한 그릇을 비우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야, 이거 맛있다. 참기름 냄새가 나. 주모, 한 그릇만 더 안 되겠소. 복녀는 한 그릇씩 더 퍼주었지요. 도리가 복녀 귀에 속삭였지요. 저 사람들이 소문을 내줄 거예요. 셋째 날 구경꾼 대여섯이 왔지요. 나흘째부터 슬슬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닷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람은 몰리는데 죽만 먹고 가는 것이었지요. 공짜 죽 한 그릇 비우고 트림 한 번 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와 국밥을 시키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안 되었지요. 복녀가 쌀독을 열어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도리야, 큰일이다. 쌀이 벌써 반 넘게 나갔어. 이 속도면 열흘도 못 가. 도리도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자기가 시작한 일이 복녀를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도리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복녀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지요. 잘못은 무슨?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생각할 시간을 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그날 밤 도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 복녀가 일어나 보니 도리가 마당의 나뭇가지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지요. 쌀 양, 사람 수, 죽 그릇 수. 땅바닥에 숫자를 써가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야, 밤새 뭐 한 거니? 잠은 잤어. 어머니, 방법을 찾았어요. 도리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빛이 돌아와 있었지요. 죽 양을 줄여요. 한 그릇이 아니라 반 그릇.
반 그릇이면 맛만 보는 거잖아요. 맛을 봤는데 더 먹고 싶으면 공짜는 반 그릇뿐이니까 나머지는 돈 내고 먹어야 하지요. 복녀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죽 줄 때 이렇게 말하세요. 한 그릇 더 드시려면 안에 주막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에 주막이 있는 줄도 몰라요. 내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도리가 잠깐 말을 멈추었지요. 장터에서 구걸하고 다닐 때요. 3년을 그렇게 살면 눈치가 생겨요. 어디서야 사람이 돈을 주는지, 뭘 보여줘야 마음이 움직이는지. 복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9살 아이가 3년을 길에서 살며 터득한 것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반 그릇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바로 나왔지요. 처음으로 안에 들어온 것은 배가 좋은 사내였습니다. 반 그릇을 비우더니 배를 문질렀지요. 죽맛이 끝내주는데 반 그릇으로는 성에 안 차는구먼. 안에 뭐가 있다 했소. 국밥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2달 만에 처음으로 국밥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복녀의 손이 떨렸지요.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쌀을 한참 저어가며 끓이고 소금 간을 딱 맞추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내가 한 숟갈 뜨더니 눈이 커졌지요. 세상에 이런 맛집이 여기 숨어 있었어. 아까워라. 진작 알았으면 매일 왔겠구먼. 그 말을 들은 옆 사람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나도 국밥 하나. 저도요. 그날 복녀는 국밥 7그릇을 팔았지요. 쌀 반줌으로 끓인 죽이 7그릇 국밥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도리의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지요. 저녁에 복녀가 도리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도리야, 오늘 국밥 7그릇이야. 7그릇. 내일은 10그릇이 될 거예요. 복녀가 웃었지요. 얼마 만에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흐름이 잡혔습니다. 10명이 죽을 먹으면 서너 명이 안으로 들어왔지요. 솥에서 밥 짓는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빈 주막에서 혼자 솥을 닦던 나날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지요. 이 무렵 복녀와 도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리가 쓰러졌지요.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리는 비를 맞으며 큰 길가에서 죽그릇을 나르고 있었지요. 복녀가 들어오라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까지 빠지면 손님 못 받아요. 점심때가 되자 도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도리야, 이마가 불이야. 당장 들어와 누워. 괜찮아요. 저는 도리가 말을 끝내기 전에 무릎이 꺾였지요. 복녀가 달려가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숯불처럼 뜨거웠지요. 열병이었습니다. 복녀는 도리를 방에 눕히고 물수건을 이마에 올렸지요. 하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희에게 달려갔지요. 약이 필요합니다. 감초탕에 갈근을 넣어야 하는데 약재값이 3냥이요. 3냥. 복녀의 주머니에는 한 냥도 없었지요. 번 돈은 모두 빚 갚을 돈으로 쌓아두고 있었으니까요. 그 돈을 꺼내면 빚 갚는 날이 늦어지고 그러면 주막을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복녀는 주막으로 돌아와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러다 손을 올려 머리에 꽂힌 비녀를 뽑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는 비녀였지요. 복녀가 가진 유일한 장신구였습니다. 어머니, 이걸 써야겠어요. 복녀는 장터로 달려가 전당포의 비녀를 내밀었지요.
이거 얼마요? 은비녀라. 5, 냥 주겠소. 복녀는 약재를 사고 원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원희가 약을 지어주었지요. 복녀가 도리의 입에 약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도리가 열에 시달리며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아버지, 미안해요. 주머니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복녀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도리야, 괜찮아. 어머니가 여기 있어. 밤새 복녀가 물수건을 갈아주었지요. 할멈이 달려와 죽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복녀야, 너도 좀 자. 내가 도리 곁을 지킬게. 할머니, 괜찮아요. 잠이 안 와요. 이 바보야. 너까지 쓰러지면 누가 이 아이를 돌봐. 할멈이 복녀를 억지로 눕히고 도리 곁에 앉아 밤을 새웠지요. 할멈은 도리의 이마를 쓸어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젊어서 잃은 자기 아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지요. 새벽이 되자 도리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지요. 어머니? 복녀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도리야, 깨어났니? 어머니, 머리에 비녀가 없어요. 아이가 복녀의 머리를 바라보았지요. 비녀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비녀보다 내가 더 소중해.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쟤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한 거야. 어머니가 지킬 사람이 생긴 거잖아. 할멈이 옆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서 복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지요. 이 아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도리는 밤마다 잠결에 울먹였지요. 아버지, 아버지. 복녀가 이마를 쓸어주면 아이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복녀는 잠든 도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곤 했지요. 때가 끼고 야위었지만 잠든 얼굴에는 아이다운 평온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3년을 혼자 떠돌았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어린 것이 홀로 세상에 내던져졌을까요? 어느 날 밤 복녀는 도리가 잠든 사이에 아이의 목에 걸린 비단 주머니를 살펴보았습니다. 때에 절었지만 비단은 고급이었지요. 거지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작은 종이 쪽지가 접혀 들어 있었지요. 이게 대체 뭔 물건이길래. 복녀는 중얼거리며 주머니를 도로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비밀을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도리는 깨어 있었지요. 복녀가 잠든 뒤 도리는 살그머니 일어나 부뚜막 불빛 앞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펼쳤지요. 아이는 그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주며 이걸 꼭 간직해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셨지요. 도리는 종이 한 장을 찾아 쪽지에 글씨를 한자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뜻은 몰라도 모양은 베낄 수 있었지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아이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따라 그렸습니다. 다 베끼고 나서 도리는 그 종이를 접어 저고리 안쪽 솔기 사이에 꿰매 넣었지요. 복녀가 지어준 그 삼배 저고리 속에요. 아버지가 왜 이 쪽지를 꼭 간직하라 했는지 도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니까 혹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 더 만들어두는 것이었지요. 이 9살 아이의 이 행동이 나중에 모든 것을 뒤집게 됩니다. 며칠 뒤 복녀는 오래 묵혀두었던 보따리를 꺼냈지요. 안에는 아이 옷 한 벌이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잃은 아들 것이었지요. 한 번도 입히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꺼내는 것은 그 아이를 보내주는 것과 같았지요. 도리야, 이거 입어봐. 도리가 누더기를 벗고 깨끗한 삼배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세상에, 때를 벗기니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지요. 맑은 눈에 오똑한 코, 단정한 이마. 거지 아이가 아니라 어딘가 귀티가 흐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복녀는 웃으면서도 코끝이 시큰했지요. 자기 아이한테 입히지 못한 옷을 다른 아이한테 입히고 있으니까요. 도리가 한참 옷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요. 저,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복녀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지요. 이 아이에게도 복녀에게도 어머니라는 말은 가장 크고 가장 아픈 단어였으니까요. 그래, 부르렴. 어머니. 도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았지요. 도리의 작은 손이 복녀의 등에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 다 울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 순간이 어떤 울음보다 깊었습니다. 그 즈음 주막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지요. 삿갓을 깊이 쓴 보부상이었습니다. 쉰이 넘어 보이는 사내였지요. 사내는 국밥을 조용히 먹으면서 자꾸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도리의 목에 걸린 비단 주머니를 보는 순간 숟가락이 멈추었지요. 눈이 커졌다가 다시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값을 내고 떠났지요. 복녀는 대수롭지 않게 그릇을 치웠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장돌뱅이 5이 찾아왔지요. 여기가 공짜 죽 주막이요? 소문이 대단하던데. 국밥 5, 막걸리 1동이. 남편 살아있을 때도 없던 주문이었습니다. 장돌뱅이들은 배를 두드리며 떠나면서 말했지요. 주모, 다음에 또 오리다. 가는 곳마다 소문 내줄 테니. 복녀는 그날 밤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리야, 내 말이 맞았어. 아직 시작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이 행복 뒤에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 둘 다 아직 몰랐지요. 장돌뱅이들이 소문을 퍼뜨린 뒤부터 한 그릇 주막의 기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기세가 오르니 적도 생겼지요. 장터 건너편에서 30년 국수를 판 곽서방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한 그릇 주막이 뜨기 전에는 장터 모퉁이에서 유일하게 밥 장사를 하는 집이었지요. 그런데 복녀의 공짜 죽이 시작되자 국수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곽서방이 어느 날 주막으로 쳐들어왔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습니다. 복녀 주모, 당장 나와. 아이고, 곽서방. 무슨 일이시오?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공짜로 퍼주니까 내 국수 사 먹을 놈이 없잖소. 30년을 여기서 장사했소. 30년이야. 곽서방의 목에 핏줄이 섰지요. 복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곽서방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곽서방.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먹고 살려면 제대로 장사를 해. 공짜로 퍼주면서 장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죽으란 소리 아니요? 곽서방은 관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공짜 음식이 장터 상권을 해친다는 것이었지요. 관아 서리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안에 장터 상인 과반 동의를 못 받으면 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복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공짜 죽이 다른 사람의 밥줄을 끊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이건 제가 해결할게요. 다음 날 도리가 곽서방의 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저 한 그릇 주마 아이예요. 곽서방이 눈을 부라렸지요. 너 때문에 내 장사가 망하는 거야. 못하러 왔어. 아저씨,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침에 죽 먹은 사람이 점심에 국수 안 먹어요? 뭐, 죽이랑 국수는 다른 거잖아요. 아침에 공짜 죽으로 배 좀 채운 사람이 점심 때 제대로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가장 가까운 밥집이요. 아저씨, 국수집이에요. 곽서방이 콧방귀를 뀌었지요. 말은 그럴듯한데 현실은 달라.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지요. 우리 주막 앞에 아저씨 국수집 알림을 써 붙여드릴게요. 점심은 건너편 곽서방 국수집에서 대신 아저씨도 국수 드시러 온 손님한테 우리 주막 알려주시고요. 적이 되면 둘 다 망하고 손잡으면 둘 다 사는 거예요. 곽서방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9살짜리한테 장사 수업을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좋아. 일주일만 해보자. 안 되면 진정 다시 넣는다. 일주일 뒤 곽서방이 저녁에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복녀가 긴장했지요. 또 싸우러 온 줄 알았으니까요. 복녀 주모. 예, 곽서방. 곽서방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소. 그 꼬마 말이 맞았어. 장터에 사람이 늘으니까 내 국수도 더 팔리더만. 미안하오. 아닙니다, 곽서방. 서방 걱정이 당연한 거였어요. 곽서방은 진정을 철회했지요. 그뿐 아니라 장터상인 과반의 동의서까지 직접 받아다 주었습니다. 한 그릇 주막이 장터 전체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상인들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지요. 한편 이웃 반찬 가게 할멈과의 협력도 시작되었습니다. 할멈이 반찬을 대고 복녀가 밥과 국을 차렸지요. 손님은 두 집 맛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으니 더 몰려왔습니다. 도리가 또 한 수를 놓았지요. 어머니, 죽 종류를 바꿔요. 가을에는 밤죽, 겨울에는 팥죽. 사람들이 이번에는 무슨 죽이지 궁금해하면 또 오거든요. 가을이 되자 복녀와 도리가 뒷산에서 밤을 주워와 곱게 갈아 넣었습니다. 달콤한 밤향이 큰 길가를 감싸자 코를 벌름거리며 다가오는 사람이 줄을 이었지요. 밤죽을 공짜로 준다고 세상에. 겨울 동짓날에는 새알심 팥죽을 끓이니 줄이 장터 끝까지 늘어섰습니다. 복녀는 널빤지를 깎아 간판을 만들었지요. 한 그릇 주막. 기둥의 깃발까지 달았습니다. 장날마다 한 그릇 장터가 서기 시작했지요. 떡장수, 나물할멈, 집신 노인까지 주막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과부 주막이 아니라 한 그릇 주막이요. 복녀의 주막은 더 이상 과부 주막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복녀는 장사가 잘 될수록 자기 밥을 줄였습니다. 아침마다 자기 그릇에서 반을 덜어 도리에게 주었지요. 어느 날 복녀가 죽을 퍼주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지요. 솥앞에서 비틀거리다 주저앉았습니다. 할멈이 달려왔지요. 복녀야, 괜찮니? 괜찮아요, 할머니. 잠깐. 할멈이 복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뼈가 만져질 만큼 가늘었지요. 너 밥 안 먹고 있지? 남한테 퍼주느라 내가 굶고 있잖아. 이 바보야. 할머니, 저는 죽 한 그릇이면 돼요. 죽 한 그릇으로 사람이 살아. 내가 쓰러지면 도리는 누가 돌봐? 이 주막은 누가 해?
할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할멈은 그날부터 매일 복녀에게 따로 밥 한 공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밥 위에 직접 담근 나물 반찬을 얹어서요. 복녀가 사양해도 놓고 갔지요. 어느 밤 도리가 복녀 곁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맨날 죽만 드세요? 이제 국밥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죽이 좋아. 거짓말이지요. 도리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먹이려고 굶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같이 드세요. 어머니가 아프면 저는 어쩌라고요. 복녀는 도리를 안으며 웃었지요. 웃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그 생각만 했지요. 그런데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비가 사흘 밤낮을 쏟아부었습니다. 장터 모퉁이 주막은 지대가 낮아서 물이 차기 시작했지요. 마당에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도리야, 쌀부터 높은 데로 옮겨. 복녀와 도리가 쌀 가마를 선반 위로 올렸지요. 하지만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부뚜막 아궁이에 물이 차면 솥에 불을 떼지 못하지요. 불을 못 떼면 죽을 끓일 수 없고 죽이 없으면 한 그릇 주막은 끝이었지요. 복녀가 빗속에 뛰어나가 맨손으로 흙을 파서 물기를 내려 했지요. 야윈 몸으로 삽도 없이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까지고 피가 났지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게요. 도리가 뛰어나와 복녀 옆에서 흙을 팠지요. 9살 아이의 손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은 점점 불어나고 두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지요. 복녀가 주저앉았습니다. 빗속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이러면 끝이야. 다 끝이야. 그때였습니다. 복녀 주모. 빗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고개를 들자 장터 쪽에서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곽서방이 앞장서고 있었지요. 뒤에 장돌뱅이 셋 떡장수, 나물할멈, 그리고 동네 청년 넷이 모래주머니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복녀 주모 주막이 잠기면 우리 장터가 다 망하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곽서방이 소리쳤지요. 여기다 모래주머니 쌓아 물길은 저쪽으로 돌려.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고 삽으로 도랑을 파고 물길을 장터 밖으로 돌렸지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15명이 밤새 일했습니다. 할멈이 복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지요. 복녀야, 울지 마. 혼자가 아니잖아. 복녀는 빗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짜 죽 한 그릇 먹었던 그 사람들이었지요. 복녀가 나눈 마음이 비 속에서 복녀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비가 그쳤지요. 물이 빠지고 주막은 살았습니다. 부뚜막도 무사했지요. 곽서방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주모, 내일 아침에 죽 끓일 수 있겠소? 예, 끓일 수 있습니다. 그럼 됐소. 우리는 그 죽이 필요하니까. 복녀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지요.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복녀와 도리가 저녁에 동전을 세었지요. 25냥, 빚 50냥의 절반이었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남은 한 달이면 다 갚아요. 그날 밤 할멈과 도리를 불러 작은 잔치를 벌였지요. 할머니, 처음에 된장찌개 가져다 주신 거 잊지 못해요. 내가 뭘. 내 시어머니가 보셨으면 뭐라 하셨을꼬.
나누면 씨앗이 된다고 하셨을 거예요. 할멈이 복녀의 손을 꽉 잡았지요. 할멈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복녀는 나중에야 알게 되지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주막에 가마가 멈춰 섰지요. 비단 도포에 금칠 부채. 마 주사였습니다. 손님 10명이 넘게 앉아있는 주막에 마 주사가 대뜸 들어섰지요. 복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허허,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구먼. 마 주사가 빈자리에 떡하니 앉았지요.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차려냈습니다. 마 주사가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맛은 좋구먼. 복녀, 석 달 기한이 얼마 안 남았지? 알고 있습니다. 50냥 마련은 되어 가시오? 손님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았습니다. 고을에서 마주사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복녀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25냥 모았다고 말하면 마주사가 무슨 수를 쓸지 몰랐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주사가 일어서며 복녀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지요. 50냥으로 될 것 같소. 내가 보기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복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주사가 나가자 도리가 부엌 뒤에서 나왔지요. 아이의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도리야? 왜 그래?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마 주사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3년 전 아버지의 가게에 찾아와 문서를 내밀던 그 사내. 아버지가 울화병으로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싸운 상대. 그 가는 눈, 비틀어진 입꼬리를 도리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지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복녀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리는 저고리 안쪽을 만져보았습니다. 솔기 사이에 꿰매 넣은 종이가 만져졌지요. 아버지의 쪽지를 베낀 그 종이요. 아버지, 꼭 갚아드릴게요. 도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마주사의 저택에 서는 검은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지요. 시동생 만수를 불러 그리고 관아에 아는 놈한테 연락해. 보통 수로는 안 돼. 복녀에게 행복이 찾아온 바로 그 시각 복녀를 짓밟을 계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지요. 아침에 복녀가 큰 길가에 솥을 걸고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줄이 서기 시작할 무렵 장터 쪽에서 포졸 둘이 성큼성큼 걸어왔지요. 포졸들의 눈이 곧장 복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녀라는 자가 너냐? 예, 그렇습니다만. 관아 명이다. 이 솥을 당장 치워라. 무허가 영업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었다. 복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지요. 고발이요. 누가 고발을 한 겁니까? 그건 알 바 아니다. 명을 따르라. 포졸들이 간판을 뽑고 솥을 밀어냈습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대체 누가 고발한 거야? 관아도 참 좋은 일 하는 걸 왜 막나. 이웃 할멈이 달려왔습니다. 복녀야, 이게 무슨 일이니? 누가 관아에 고발을 했대요. 마 주사짓이다. 틀림없어. 곽서방도 달려와 관아에 따지겠다 했지만 고발이 접수된 이상 절차를 밟아야 했지요. 큰 길가 영업이 막히자 새 손님이 끊겼습니다. 공짜 죽 없는 한 그릇 주막은 날개 잘린 새와 같았지요.
도리가 큰 길가에 나가 보았습니다. 솥이 치워진 빈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다시 여기에 솥을 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조사가 끝나면. 하지만 복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할멈이 찾아와 국밥 한 그릇을 놓고 갔지요. 복녀가 처음에 할멈에게 된장찌개를 받았던 것처럼요. 복녀야, 이번에는 내가 먹여줄 차례다. 할머니, 울지 마. 울면 지는 거요. 복녀는 웃었습니다. 울면서요. 하지만 이것은 마 주사의 첫 번째 수에 불과했지요. 열흘 뒤 시동생 만수가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형님 빚 50냥이 아니라 200냥이요. 복녀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200냥이라뇨? 처음에 50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원금에 이자가 붙은 거요. 만수가 내민 종이에는 복잡한 이자 계산과 남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2달간 모은 25냥으로는 시작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요. 도련님, 이것이 마 주사와 짠 것 아닙니까? 만수의 눈이 흔들렸지만 이내 얼굴을 굳혔지요. 주막 명의를 넘기면 이 빚을 다 갚아주겠소. 안 됩니다. 형수님, 이 주막은 시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이건 빚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실 거요. 만수가 나간 뒤 도리가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이자를 이렇게 매기면 법에 어긋나요. 내가 어떻게 아니? 도리가 입을 다물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3번째 수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잔인한 수였지요. 복녀가 뒷간에 다녀오는 사이 시커먼 옷의 사내 둘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도리가 방에서 비명을 질렀지요. 제일 먼저 뛰어나온 것은 할멈이었습니다. 뒷담장 너머에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이 아이한테 손대지 못해. 할멈이 도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에 두려움은 없었지요. 할멈에게 도리는 손주 같은 아이였으니까요. 비켜, 할멈. 못 비켜.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사내가 할멈을 밀쳤습니다. 할멈의 작은 몸이 허공에 떴지요. 마당 한 구석 돌부리에 뒤통수가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지요. 할멈이 쓰러졌습니다. 뒤통수에서 피가 흘러나왔지요. 흰 머리카락이 피에 젖어 바닥에 늘어졌습니다. 할머니, 도리가 비명을 질렀지요. 사내가 도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목에서 비단 주머니를 잡아챘지요. 마 주사 나리가 전하는 말이 있다. 200냥을 갚지 못하면 이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복녀가 뛰어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놓아, 이 아이를 놓으란 말이야. 마 주사 나리한테 말하시오. 사내들은 도리를 밀쳐놓고 사라졌지요. 복녀가 먼저 도리를 안았습니다. 괜찮니? 어디 다쳤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복녀가 할멈에게 달려갔지요. 피가 멈추지 않았지요. 할머니, 할머니, 눈 떠요. 할멈의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복녀를 바라보았지요. 복녀야. 도리는 괜찮니?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아이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지켜줬잖아요. 할머니, 정신 차려요. 다행이다. 그 아이만 괜찮으면. 할멈의 눈이 다시 감겼지요. 복녀가 할멈을 업었습니다. 야윈 복녀의 등에 할멈이 축 늘어졌지요.
달리면서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원희에게 달려갔지요. 원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소. 깨어날지 장담 못하겠소. 복녀는 할멈 곁에 앉아 밤새 손을 잡았지요. 도리도 반대편에서 할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눈 떠요. 저 때문이에요. 저만 아니었으면 할머니가 안 다치셨을 텐데. 도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때문이에요. 다 저 때문이에요. 도리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지요. 복녀가 도리를 안았지요. 그리고 이틀 뒤 마지막 일격이었지요. 새벽에 포졸셋이 왔습니다. 복녀 체포 영장이었지요. 도리가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도리야, 울지 마. 내가 울면 어머니가 약해져. 복녀는 도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할머니, 곁을 지켜. 어머니가 꼭 돌아올 거야. 할 수 있지? 도리가 입술을 깨물며 끄덕였습니다. 복녀는 아이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고 관하로 끌려갔지요. 원님 앞에서 복녀가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빚을 갚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장사한 것입니다. 25냥을 모았습니다. 빼돌린 게 아닙니다. 제발 아이가 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고발한 이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두어 둘 수밖에 없다. 복녀는 옥에 갇혔지요. 차가운 옥바닥에 앉아 복녀는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25냥은 주막에, 도리는 혼자, 할멈은 의식불명, 비단 주머니는 빼앗겼고, 자기는 옥에, 2달간 쌓은 모든 것이 무너졌지요. 그날 밤 옥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수였지요. 형수님. 복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가 옥 격자 너머에 서 있었지요.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소. 만수가 격자의 얼굴을 바짝 대었습니다. 주막 명의를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마주사한테 말해서 형수님을 꺼내줄 수 있소. 안 됩니다. 형수님, 상황 파악을 좀 하시오. 형수님은 옥에 있고 그 아이는 혼자이고 할멈은 죽을지도 모르고. 복녀의 손이 떨렸지요. 만수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아이 말이오. 도리. 형수님이 여기서 썩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소? 다시 길바닥에 나앉는 거요. 3년 전처럼.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만수의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명의만 넘기면 돼요. 주막은 없어져도 형수님이랑 아이는 살잖소. 복녀가 한참 침묵했지요. 만수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이윽고 복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됩니다. 형수님, 이 주막은 시어머니가 평생 지킨 곳이에요. 남편이 숨을 거둔 곳이고 도리를 처음 만난 곳이고요.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지키려 한 곳이에요. 복녀가 만수의 눈을 똑바로 보았지요. 이 주막을 넘기느니 차라리 여기서 썩겠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후회할 거요. 두고 보시오. 만수가 사라진 뒤 복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댔습니다.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죽을 끓이고 도리의 이마를 쓸어주고 할멈의 피를 닦았지요. 이 손이 한 일이 잘못이었을까요?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누면 씨앗이 된다고. 나눠봤더니 다 빼앗겼지요. 할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도리는 괜찮니? 하던 얼굴. 할멈이야말로 진짜 나눈 사람이었지요. 자기 몸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그 울음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야,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이것이 가장 깊은 밤이었습니다. 복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차갑고, 가장 외로운 밤이었지요. 옥에 갇힌 둘째 밤이었습니다. 복녀는 차가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창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쌀 한 톨도 나누면 씨앗이 되고 움켜쥐면 썩는 법이다. 어머니, 나눴습니다. 마지막 쌀까지 나눴어요. 자기 밥도 못 먹으면서 남한테 퍼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복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지요. 씨앗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 돌아왔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장면들이 떠올랐지요. 거지 셋이 죽을 먹고 눈이 커지던 장면. 국밥 사내가 이런 맛집이 여기 있었어? 하던 장면. 곽서방이 이 꼬마가 내 장사를 살렸다 하던 장면. 그리고 할멈이 도리 앞을 가로막으며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하던 그 순간. 복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내가 나눈 것은 쌀이 아니었지요. 마음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에 담긴 것은 쌀이 아니라 마음이었지요.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녀를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할멈이 그랬지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눈 건 쌀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복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지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옥 밖에서는 도리가 뛰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울다가 눈을 닫고 주막을 뛰쳐나갔지요. 아이의 무릎에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장돌뱅이들이 묶는 여각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들, 어머니가 잡혀갔어요. 마주사가 거짓빛 문서로 어머니를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지키다가 도리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장돌뱅이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복녀 주모가. 할멈이 다쳤다고? 소식은 장터를 타고 퍼졌지요. 곽서방이 달려왔고 떡장수가 나물 할멈이 처음에 재수 옴붓겠다 했던 노인까지 달려왔지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지요. 내가 그때 복녀한테 못된 소리를 했소. 그런데 그 여인이 다음에 주막에 왔을 때 웃으면서 국밥을 내줬소.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런 사람이 옥에 있고 그런 사람을 지키다 할멈이 피를 흘렸다니. 내 낯짝에 침을 뱉는 것만 못하오. 20명, 30명, 50명.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모였지요. 도리가 할멈 곁을 지키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삿갓을 깊이 쓴 보부상. 유행수였지요. 유행수는 도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이 늙은이가 늦었습니다. 아저씨가 왜 저한테? 소인은 도련님 아버님 박대방의 옛 동업자입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아버지를 아세요? 압니다. 3년 전 마주사가 빈 문서를 위조해서 아버님의 전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소인은 그걸 목격했지만 증거가 없어 나서지 못했습니다. 유행수가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지요. 마주사 하인 놈이 술집에서 이걸 차고 자랑하고 다니더이다.
소인이 되찾았습니다. 도리가 주머니를 받아쥐고 울었지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유행수가 외쳤습니다. 소인이 가명에 호소하겠습니다. 유행수는 말을 빌려 타고 밤새 가명으로 달렸지요. 사흘 뒤 관찰사가 도착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공개신문이 열렸지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복녀는 사흘 만에 옥에서 나온 터라 헬쑥했지요. 볼이 더 야위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지요. 도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도리야, 할머니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복녀가 입술을 깨물었지요. 관찰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양쪽 모두 진실만 말하라. 마 주사가 나섰지요. 관찰사 날이 소인은 떳떳합니다. 정당한 차용증입니다. 관찰사가 차용증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왜 2장이냐? 하나는 50냥, 하나는 200냥이다. 원금의 이자가 4배. 어디서 그런 이자를 본 적이 있느냐? 마 주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유행수가 나섰습니다. 관찰사 날이 3년 전 마 주사가 거상박 대방의 빈 문서를 위조하여 전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소인은 그 과정을 목격한 박 대방의 옛 동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박 대방의 아들 박도리입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지요. 복녀도 놀라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 주사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허튼 소리, 박 대방에게 아들이 있다니. 유행수가 비단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 주사가 벌떡 일어나 유행수의 손에서 주머니를 낚아챘지요. 이건 내 물건이오. 마 주사가 쪽지를 꺼내 2 손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지요. 잡아라. 포졸이 마 주사를 붙잡았지만 쪽지는 이미 반으로 찢긴 뒤였습니다. 도리가 비명을 질렀지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유행수가 찢어진 조각을 주워 맞추었지만 글씨가 찢어져 판독이 어려웠습니다. 관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복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지요. 그때 도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관찰사 나리. 9살 아이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지요. 저한테 베낀 것이 있습니다. 도리가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복녀가 지어준 그 3배 저고리. 안쪽 솔기를 뜯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지요. 아버지가 이 쪽지를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글을 잘 모르지만 혹시 잃어버릴까봐 모양대로 베꼈습니다. 도리가 내민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아이가 밤새 불빛 앞에서 한자 한자 따라 그린 것이었지요. 관찰사가 베낀 종이와 찢어진 원본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내용이 일치한다. 이방이 필체를 대조했지요. 날이 원본 쪽지와 2 차용증의 필체가 동일합니다. 모두 마 주사의 글씨입니다. 마 주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조작이요. 저 보부상과 과부가 짜고. 관찰사가 차갑게 끊었지요. 내가 방금 이 쪽지를 찢은 것은 왜냐? 떳떳한 자가 증거를 없애려 하느냐? 바로 그때 관아 마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들것이었지요. 사람 넷이 들것을 메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위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할멈이 누워 있었지요. 할머니, 복녀가 달려갔습니다. 할멈의 눈이 반쯤 떠 있었지요.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관찰사 나리. 할멈의 목소리가 가늘게 울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증인입니다. 마 주사 하인 놈이 밤중에 아이를 끌러왔습니다. 이 주름진 얼굴에 맹세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관찰사가 만수를 불렀지요. 만수. 만수가 벌벌 떨며 나왔습니다. 내가 200냥 문서를 복녀에게 가져다 주었느냐? 만수가 마 주사를 힐끔 보았지요. 마 주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만수가 입을 다물었지요. 모릅니다. 관찰사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만수.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참작하겠다. 거짓을 아뢰면 마 주사와 같은 죄를 묻는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관아 마당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만수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지요. 만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만수, 이 자식이 50냥도 200냥도 전부 마 주사가 만든 것입니다. 도장은 형님 집에서 훔쳐 찍은 것이고 저는 돈을 받고 형수님한테 가져다 준 것뿐입니다. 관아 마당이 터졌지요. 관찰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마 주사. 빈문서 위조, 무고, 강탈, 협박, 상해교사, 증거인멸 미수. 전 재산 몰수의 유배형을 내린다. 마 주사가 엎드렸지요. 살려주십시오. 포졸이 마 주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끌려가려는 순간 복녀가 한 발 앞으로 나섰지요. 마 주사 나리. 마 주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녀의 눈이 마 주사를 똑바로 보고 있었지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쌀 한 톨도 나누면 씨앗이 되고 움켜쥐면 썩는다고요. 복녀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나리는 평생 움켜쥐기만 하셨지요. 그래서 썩은 겁니다. 마 주사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지요.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것이었지요. 포졸이 마 주사를 끌어냈지요. 비단 도포가 흙먼지에 끌리며 사라졌지요. 관아 마당이 한순간 조용했다가 천둥 같은 환호가 터졌지요. 복녀는 도리를 안았습니다. 도리도 복녀를 꼭 안았지요. 어머니, 도리야. 복녀가 도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박대방의 아들이었구나. 어머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버지 이름을 대면 마 주사가 해칠까봐. 바보야. 미안할 게 뭐 있어. 복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할멈에게 달려갔지요. 들것 위의 할멈이 복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웃음이었지요. 복녀야, 됐다. 다 됐어.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도리를 지켜주셨잖아요. 내가 뭘.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 할멈이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었지요. 복녀야, 내 시어머니한테 가서 자랑 좀 해야겠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내 며느리가 해냈다고. 나누면 씨앗이 된다더니 진짜 씨앗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 씨앗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멈이 도리를 바라보았지요. 도리야. 예, 할머니. 할머니가 처음에 이 주막에 된장찌개 가져갔을 때 복녀가 울먹이면서 먹더라. 그때 할머니도 울었어. 혼자 굶고 있는 젊은 것을 보니까.
도리가 할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같이 주막에 가요. 할머니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 할머니 자리. 거기 반찬 가게 앞에. 평상 놓고 앉으면 참 좋지. 할멈이 웃었지요. 그리고 복녀의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지요. 할머니, 복녀가 할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멈은 웃는 얼굴 그대로였지요.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간 것이었습니다. 복녀가 할멈을 안고 울었습니다. 도리도 울었지요. 곽서방이 울었고 장돌뱅이가 울었고 나물 할멈이 울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지요. 할멈은 처음에 복녀에게 된장찌개 한 뚝배기를 건넨 사람이었습니다. 복녀가 굶고 있을 때 담장 너머로 밥을 내밀던 사람이었지요. 반찬 가게를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를 지키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말했지요. 나누면 씨앗이 된다고. 할멈은 평생을 그 말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옆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내밀었지요. 그것이 된장찌개 한 뚝배기이든 자기 목숨이든. 복녀는 할멈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문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손을 펴면 더 큰 것이 와. 할멈이 펼친 손이 가져온 것은 복녀와 도리의 목숨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녀와 도리는 다시 주막에 돌아왔지요. 기울었던 기둥은 마을 사람들이 고쳐주었고 빠진 짚은 장돌뱅이들이 올려주었습니다. 곽서방이 새 밥상 2개를 짜왔지요. 떡장수가 솥을 닦아주었고 나물 할멈이 마당을 쓸어주었습니다. 복녀 혼자 할 필요가 없었지요. 한 그릇 주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주막 옆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지요. 할멈의 비석이었습니다. 복녀가 직접 글씨를 새겼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할멈이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복녀는 비석 앞에 죽 한 그릇을 놓아두었지요. 할멈이 좋아하던 밤죽이었습니다. 비석 앞에 놓인 죽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할멈이 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복녀는 큰 길가에 솥을 걸었지요. 도리가 물었지요. 어머니, 아직도 공짜 죽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빚도 없고 돈도 있는데 왜요? 복녀는 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리야, 이게 우리 집 씨앗이잖니. 할머니가 심어준 씨앗이야. 도리가 웃었지요. 처마 밑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집에 온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큰 길가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얼굴, 새로운 얼굴.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장돌뱅이가 보따리를 풀고 곽서방이 국수를 삶고 있었지요. 한 그릇 주막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복녀는 죽을 퍼주고 도리는 그릇을 나르고 있었지요. 텅 비었던 주막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솥에서는 죽 끓는 냄새가 나고 밥상마다 사람이 앉아 있고 마당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빈솥 앞에서 용기를 낸 한 과부의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막 옆 작은 비석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된장찌개 한 뚝배기가 있었지요. 쌀 한 톨을 나누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사람의 마음에서 꽃이 되지요.
움켜쥐면 썩지만 나누면 자랍니다.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내민 손이 가장 큰 것을 만든다는 것. 복녀와 도리와 할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